가능할 정도로 기초곡사는 호남 정신사에 있어서 아주 획을 긋는 사건이다. 물론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 평을 할 때는 자기중심적 평을 해요. 당색이 어디냐에 따라서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적 현실로 보면 굉장히 아쉬웠던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400년은 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걸 풀지를 못했어요. 1589년 10월 정여립이 전라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모반을 꾀했다는 비밀 장계가 올라왔다. 정여립 모반 사건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정여립은 전라북도 진안의 죽도로 숨어들었다. 그는 관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가 진정 모반을 꾀했는지 아니면 모함이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수많은 호남의 문사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정계청, 이발, 백유양, 최영경 등 존경받는 학자들이 무고하게 죽었다. 호남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이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 선조치세랑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랜 한 50년 되는 권신체제, 외척체제가 종식되고 이제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될 때란 말이죠. 근데 처음에 새로운 정치를 못했죠. 처음에는 명종치세부터 계속 있었던 구신들이 새로운 정치를 거부했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서로 분당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 호남의 살인들이 상당히 일부가 상당히 왜 이렇게 정치가 지지부진한가,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선조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정여립이 거기서 아주 노골적이고 뭐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정여립이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사림을 제압하고자 한 선조와 동인을 몰아내고자 하는 서인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면서 기축옥사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다. 그것을 주도한 이가 송강정철이었다. 송강정철이 10살 때 담양 창평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린 시절에는 유복한 그런 그 가정에서 국두 출입이 그렇게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영모죄로 이제 몰려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참 그렇게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이 개울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이 개울을 지나다가 이제 여름에 있었던 모양이죠. 너무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송강정철이 저 개울에서 이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촌 선생이 이제 이 정자 마루에서 이제 옷을 취하고 있는데, 딱 꿈을 꾸는데, 저기 그 개울에서 파란 형이 꿈틀거리면서 놀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하인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자에서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저기 개울을 가봐라 라고 해서 이제 보냈는데, 하인이 이제 와서 웬 소년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은 이제 사촌 선생이, 그러면 그 소년을 한번 이리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소년은 아주 청명해요. 그래서 쭉 이제 그 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안 내력이라든지 듣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사촌 선생이 이제 느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소년한테 그러면은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자를 해서 그때가 정철의 나이 17살입니다. 그래서 사촌 선생과 공부를 한 그 기간이 바로 10년이었는데 10년 동안 공부를 한 27살 때 드디어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한벽당 개울에서 목욕을 하던 17세의 송강정철은 가사문학의 대부로 또 수많은 살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축옥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겼다. 정여립의 얼굴을 모르는 유생이라도 동인이라면 그 참화를 비껴가지 못했던 기축옥사. 기축옥사가 일어나고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기축옥사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호남의 지성인들은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맞섰다. 충절정신으로 목숨을 바친 것이다. 고경명은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두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참 16세기 호남사림은 참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 16세기 엄청난 그 성과가 이 기축국사를 통해서 참 엄청난 균열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균열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을 겪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당파 대립이 계속 호남 내부에 갈등이 존재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노론이 집권을 해가는 과정에서 호남의 비노론은 점차로 사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선비들은 뜻을 펼치지 않고 호남의 구석구석에서 그들만의 역사를 일궈나갔다. 고산 윤선도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해남에 있는 노구당, 둥근 기둥이 눈길을 끈다. 궁궐에서만 쓸 수 있었다는 둥근 기둥. 윤선도는 임금이 하사한 집 노구당을 해남으로 그대로 옮겨왔다. 이곳에서 윤선도는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탈바꿈시켰다. 진도군 임해면 굴포리에다가 보니까 한 200정보 완도 그 보길도 앞에 노하도라는 섬 거기다가 100정보의 간척 사업을 하셨어요. 바다를 메워 만든 농경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중앙 정치와 멀어진 선비는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해 나갔다. 고산 윤선도에게 조선은 위태로운 나라이고 어지러운 나라이며 도가 사라진 나라였다. 뛰어난 학문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 첫째, 윤선도 가문의 가문의 역사가 있습니다. 윤선도 가문이 바로 기축옥에 희생을 당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자기 그 대고모, 고모 할머니죠. 그분이 80 나이에 형장에서 압수령, 그 무릎을 으깨는 그 형벌 있잖아요. 그걸 당하고 죽고. 근데 바로 그 동암이발, 동인영수, 정열입과 절친했다고 동인영수가 그 대고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 아들이다. 표숙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결국 이때부터 그 어렸을 때 그것을 그 기축옥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윤선도는 성인들과는 멀어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세상과 멀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산 윤선도가 결정적으로 세상을 등진 것은 병자호란 때였다.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자 했지만 왕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윤선도는 곧장 육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식솔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향한다. 그 길에서 보길도의 풍광에 반하여 그는 그 섬에 정착한다. 그렇게 보길도에 든 때가 그의 나이 51세였다. 윤선도는 7차례 들고 나며 12년간 보길도에 살았다. 시조문학의 대가인 그의 많은 시가 이곳에서 지어졌다. 윤선도는 자연 사물들을 불러내어 이름을 붙이고 친구로 삼았다. 세상 두루 통하는 하나의 이치는 애초에 없었는지 모른다. 모든 것의 이치가 들고 나며 교유하는 공간. 실제는 그곳이야말로 절대 이치가 숨은 곳이 아니었을까. 호남 실학의 등장은 지나치게 관념화되는 성리학의 현실적 대안이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 중심의 이기 일원론을 주장했던 고봉 기대승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했다. 호남 실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내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실학자들이 좀 관념적으로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 호남 실학의 내용에는 그 폐단의 지적도 적나라하고 대책도 아주 그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구체적이에요. 백과전서적인 다양한 지식의 내용들이 호남 실학에 포함되어 있다. 천문 과학에서부터 역법에서부터 지도에서부터 그다음에 무슨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제도 개혁까지. 그래서 호남의 그 당시 지식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계로 진출하지 않고 제야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분방한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존재 위백규. 그는 제야 호남 실학자에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라남도 장흥군 방촌리. 존재 위백규가 실학을 세우고 실천한 곳이다. 존재 위백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공부를 통해 터득한 세상 사는 이치를 자신이 선 곳에서 펼치면 되었다. 학문에 두루 통달했던 위백규는 실제하는 삶에서 이치에 맞게 사는 법을 세웠다.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생적 실학이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마을에 계책을 만드셨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부지런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는 무슨 벌을 주고, 그래서 그런 그 계책을, 마을의 계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을 분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위백규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장천제. 위백규가 어려서 수확한 곳이며 후진을 양성한 곳이기도 하다. 중앙 정치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벽촌. 그곳에서 위백규는 향촌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실학을 펼쳤다. 존재 선생의 그 학교가 있네요. 근데 매일 어떻게 하고, 벗한테는 어떻게 하고,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고, 언어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서책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학교가 쭉 있네요. 존재 선생 학교. 사소한 곳에 이르기까지 행동의 기율을 적은 것이다. 나라에 없는 도를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세우려 했던 존재 위백규. 그의 저수를 본 정조대왕이 벼슬을 내렸지만 그는 사양했다. 나라의 재상이 부럽지 않은 선비였다. 제가 연구한 그 존재 위백규라고 하는 호남의 실학자 이분은 서울에서 별명이 동물이에요, 동물. 독극물 하는 동물. 사람이 동물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입살이 센지 저 사람을 만나면 하는 말이 너무 요새 같으면 이 비판의 강도가 너무 세다는 거죠. 그렇게 평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하면 과거제도 개혁, 군사제도 개혁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세밀하게 30가지, 40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패와 구패. 시패라는 건 현실적인 모순이고 구패라는 건 그 대책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마련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르고. 그의 저술은 90여 종에 달했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세계 지도를 그릴 정도로 그의 학문은 스스로 통제함이 없이 자유롭고 후방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 대한 비판도 서슴이 없었다. 날카로운 비판을 담은 그의 상소문은 구중궁궐의 왕에게도 자극제였다. 그의 저술은 존재집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북학파가 등장하여 실학이 대두되기